제가 직장 다닐 때 다 아시죠? 이들이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한 200만 원일 때 계속해서 내려가길래 70%가량 손절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현금이 없었어요. 딸 둘을 양육하고 월세로 나가고 직장 월급 안 오르죠. 승진 안 되죠. 웬만한 진짜 멘탈 아닌 거는 못 버텨냅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자본 창업은 맞는데요. 시간과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퇴근하고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자산화된 사업이란 무언가를 투입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시간을 거의 안 넣어도 일정량의 현금 흐름을 불려주는 게 자산이에요. 근데 그런 자산 성격을 가진 부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이 주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클래식이라고 하는 파티룸 공간대여 브랜드 50여 개의 사업장과 그리고 모던한 스테이라고 하는 숙박업, 그리고 팝업 플레이스라고 하는 팝업 공간대여, 그리고 게임 아지트, 어반 아지트라고 하는 게임 파티룸 등등 이런 여러 공간대여 모델로 전국의 60여 개의 공간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저스트두일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과거 IMF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전 지금은 사업하고 있지만 퇴사한 지는 지금 4년밖에 안 됐고요. 3년, 4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제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한 게 7년 전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죠. 되게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물론 저희 아버님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둔 저희 세대가 주로 받았던 교육은 공부 잘해서 대기업 직장 들어가면 뭐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집 사고, 그럼 집값은 알아서 오르고, 뭐 약간 이런 게 사실 저는 저희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진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던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지금 제가 현재 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전에 다녔던 모 회사의 입사 연도가 2011년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회사를 좀 잘못 다닌 것도 있죠. 남들보다 이렇게 승진도 많이 못했고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최저임금을 봤어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제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연봉 인상률이 물론 회사마다 좀 케바케일 수 있겠지만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채용하는 인원의 수도 적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입을 뽑지 않고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게 추세이고 거스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다행히 회사 다닐 때 알게 됐어요. 예전보다 은퇴 연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는 안 올리는데 동시에 이제 하나가 더 오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회사가 야근식대로 줬던 금액이 5,000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00원으로 먹을 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급여는 2배가 안 올랐는데 어느 정도 회사 10년 차에 접어드니까 회사가 야근식대로 먹을 밥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정책을 조금씩 바꾸는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외벌이였어요. 외벌이로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벌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가 집에 애가 둘인데 양육하고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비단 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 저변에 아주 구조적으로 깊숙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회사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현재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가 그래도 공부한 걸 여러분께 좀 한번 알려드려보면 어떨까. 일단은 그 몇 가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저는 하나의 주장이지 하고 넘겼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요약하자면 성장기가 이제 꺾이고 인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수축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대 중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는 없었어요. 항상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았죠. 왜냐하면 늘 성장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산시장 대부분을 부모 세대님들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결정된 자산이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들어섰고,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큰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건 개인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더라도 적어도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개인들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지켜나가야 될지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식은 매일 신고가를 찍고 금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실 거시경제를 좀 이해하려면요. 아주 우리 경제의 시작인 아주 과거로부터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달러가 기축통화화된 그 배경의 스토리들. 사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브레이튼 우드 체제라 그러죠. 그 체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달러가 금이랑 이렇게 매칭되는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꿔준 달러만큼 미국은 그 금을 보유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폐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달러가 이제 신용을 잃기 시작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공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를 일반인이 알아야 되냐? 네, 일반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저 경제 다루는 분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런 큰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달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금과 연동되지 않고 그리고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패권이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종의 지금 무언가가 오르는 건요. 대부분은 통화량, 특히나 연준이 결정하는 미국 달러의 통화량에 연동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서 변동하고요. 글로벌한 이제 통화량들도 미국의 통화량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 여기까지는 다 아마 대부분은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게 사실 우리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겠어.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뭐 연준이 돈 많이 풀었다가 그때 그게 도저히 만회가 안 되니까 코로나 핑계로 한 번 더 쏘고 그렇죠?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해서 이제 달러 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찍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죠. 화폐가 퇴폐적이다. 화폐가 부패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예적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형태로 부자가 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가 이야기하는 야 너네 월급 잘 모아서 일단 저축이 답이야. 그거 해가지고 너네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리고 정년 때까지 다녀. 밖에 나가면 세상은 지옥이야. 그 공식이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직장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계시는 분들도 아마 대안이 없으니까 마땅히 대안이 없으니까 회사가 언젠가는 나의 직장을 유지 못 시켜준다는 걸 알면서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뀔 때는요. 늘 언제나 약간 작지만 기회의 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현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우리 PD님 질문이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현금을 무언가로 바꿔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생활하려면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것들을 다 내고 나서 남는 돈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겁니다. 잘못된 재테크 방식은요. 일단 내가 남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부동산 불장 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대출을 막 무제한으로 잘 해줬을 때 그때 무리하게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금리나 유동성으로 뭐 무리해서 집을 사셨다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본인의 소비에 의해서 과도한 이제 신용카드의 빚이라던가 뭐 그 외에 기타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현금 흐름이 빚 때문에 오히려 더 갉아먹고 있겠죠. 월급 벌고 나면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마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답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잉여가 아닌 돈으로 빚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폭락했죠.
사람들 폭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난 상승 기간에 대비하면 큰 폭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폭락을 못 버티느냐? 그게 써야 될 자금. 지금 내가 가용해야 될 현금 흐름은 투자 자산에 넣어 놓으면요. 이게 조정이 깊을 때 그때마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거 참 우픈 이야기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다 아시죠? 이더리움 이제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사실 저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한 200만 원일 때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그때 샀다가 2018년을 지나고 계속해서 내려가길래 제가 손절을 한 70%가량 제 원금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왜 손절을 했냐면 그때 손절 치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 900? 왜냐면 제가 한 200에 사서 한 10몇만 원대 이제 10몇만 원, 20만 원 이때 팔았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었는데 그 8, 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현금이 없었어요. 제가 딸 둘을 양육하고 월세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직장 월급 안 오르죠. 승진 안 되죠. 그리고 내수가 부진한데 무슨 승진입니까? 제가 이제는 회사도 이해가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어쨌든 성장을 하고, 그죠?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져야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주고. 근데 요즘 그런 회사 드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현금 흐름이 수축되는데 내가 나간 돈이 계속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웬만한 진짜 멘탈 아니고는 못 버텨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왜 부자들의 투자가 쉽냐면 부자들은 이미 투자 나간 돈이 잉여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10억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있다 쳐요. 그럼 그 5천을 뭘 사놨다고 하면은 아마 5천이 있는 사람이 5천 다 넣은 사람에 비해서 10억 있는 사람이 5천 넣은 투자는 아마 잘 안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왜 승리하냐면 지금 시대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금리가 못 내릴 거라고 다들 말을 많았지만 결국에 또 내리죠. 앞으로도 금리는 내리고 유동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될 때까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방어된다는 게 되게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원래 언제 생겨요? 경기가 호황일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작지 않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요,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과 이 통화량의 인플레이션이 만났는데, 그나마 이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일시가 아니라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근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 투자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윳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던져요. 그리고 얘는 단기간 1년 안에 예를 들어 20%, 30%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1년 안에 빼야 되는데 얘가 30% 떨어져요, 오히려. 그 여러분 이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주식들이 한 20, 30% 뒤로 밀리더라도 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뭔가 원인을 만들어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요. 왜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경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남는 돈. 그래서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남는 돈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자산 성격의 부업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부업에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과일 위탁 판매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쇼폼 올린다. 뭐 이런 것도 부업이죠. 뭐 부업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요즘 부업 트렌드 아실 겁니다. 뭐 AI 가지고 자동화 한다. 뭐 부업이죠. 그런데 이들 부업은 사실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넣어야 돼요. 시간을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좀 의미 있는 구독자 수가 달성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익이 없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나는 뭐 무자본 창업이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자본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일이 롤링될 때 계속해서 자기 시간이 투입되죠.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자본 창업은 맞는데요. 일단 시간과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퇴근하고 그걸 계속해야 되니까요. 자산화된 사업이란 결국에는 일단 내가 무언가를 투입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시간을 거의 안 넣어도
일정량의 현금 흐름을 불려주는 게 자산이에요. 이제 그런 자산 성격을 가진 부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이 주로 공간 쪽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 부업 중 특히 추천하시는 부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블로그도 몇 번 시도했다가 이게 1일 1포스팅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됐고요. 유튜브도 사실 뭐 구독자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업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유통업입니다. 제가 그 한창 코로나 시즌 때는 마스크 유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치라고 하는 수산물 유통, 그리고 뭐 젓갈 유통 뭐 이런 것들을 시도는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업이 뭐 사업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제가 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부업으로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또 이걸 키워서 나중에 퇴사해서 한다고 했더니 이미 직장에서 허락하는 시간이 얘를 키울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식 판매 같은 거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4개월 만에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했어요. 3, 4, 5 되게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1부 강의하고 2부 강의하고 목이 다 나갈 정도로 뭐 퇴근하고 나서 맨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의도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사실은 노동형 부업인 거예요. 좀 더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고가형 노동일 뿐이지 이것도 결국엔 노동이더라. 그리고 또 제가 실패했던 게 실패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는 있었지만 카페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달 시장이 막 커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배달 잘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그 브랜드를 샵인샵으로 입점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집은 배달 매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대부분의 카페들은 당시에만 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의 메뉴들을 배달로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영업을 가는 거죠. 가서 이런 마틸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샵인샵으로 놓고 이 브랜드에 어차피 그 사업자 등록증은 달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그때 8호, 9호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또 같이 한 사업이라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지분 양도하고 넘기게 됐고 직장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들이 3가지예요. 무언가를 안 넣고 벌려 그러면요 이상하게 딴 걸 잃습니다. 아까 돈 안 쓰려고 하니까 뭘 잃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가 넣어야 되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부업은요 대리운전이었어요. 저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한 달에 뭐 3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사는데 애기 둘을 키워보세요. 월세 나가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또 거기다가 투자 실패도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부터 뛰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거 무자본이잖아요. 리스크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신에 뭘 치르죠? 시간과 에너지를 치르죠. 자, 3가지입니다. 돈을 쓰던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던가 마지막인데요. 리스크를 줘야 됩니다. 그 직장인들이 뭐 사실 투자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단타 치시는 분. 이분은 뭘 치르는 거죠? 현재 리스크를 치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잃고 어떨 때는 따고.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맞다. 그럼 나는 리스크를 지는 부업을 하겠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리스크 너무 어렵다. 나는 진짜 아무 리스크도 없고 난 심지어 돈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죠. 일단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부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쿠팡플렉스라고 당시에 그 박스당 단가 나가는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못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뭐 가장으로서 뭐 어쨌든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뭐 제가 몸이 어떻게 부서져도 해야 된다 주의였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애들은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애들은 나중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니까 다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쿠팡플렉스 그때도 단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돈인데 뭐 돈도 막 리스크랑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사업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쓰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초반에 이걸 확 써놓고 나중에 안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초반에 쓰죠. 초반에 매물 구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에 돈 쓰고 리스크 좀 쓰죠.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구조만 잘 갖춰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회수가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돌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잉여가 생겼다. 만약에 내 월급으로 유지가 가능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자산화된 부업 성격의 부업으로 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아주 심플해요. 답은
그냥 그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소득을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한다? 그냥 ETF, 여러분 잘 아시는 S&P 500 이런 데다가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왜냐면 대신에 내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축을 잘 못해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부업 소득을 계속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면 아마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돈들이 아마 여러분을 이미 승리에 가깝게 가져다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